11월 3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오늘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다 죽거나 아니면 깜빵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명의식보다는 자기의 이득과 아니 자기 사람들 챙기는 데 좀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뭐 고려시대부터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참 우리나라는 리더 복이 없는 국민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서민들이 한이 많은 나라니까 한국이라 졌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제가 우연히 저번 주에 그 네이버를 찾아보다가 JTBC는 대표적인 좌파 언론이라 봐요. 거기에 대표 사장은 삼성과 외척 사람이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보수죠. 거기에 또 대표가 또 삼성과 외척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홍정동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보이지 않는 재벌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설 쓰는 거죠. 제 소설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복도 없고 리더 복이 없는 민족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나은 거 보면은 대단하기도 해요. CJ 엔터테인먼트가 라라랜드를 제작한 미국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엔덴버 콘텐츠를 이제 약 9,200억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뭐 할리우드 진출하기 위한 거죠. 근데 한류 확산을 높이겠다는 전략인데 뭐 숟가락 얹는 것 같습니다. 한류를 확장시킨 거는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또 내년 설 명절부터는 김영란법상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뭐 허울뿐인 더비죠 이건.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10월 들어 생산자 물가 상승 폭이 13년 만에 최대 폭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 생산자 물가는 2.3% 상승, 공산품 생산자 물가는 17개 연속 상승입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4.7% 떨어졌네요. 제조업 등 이제 주력 산업이 침체하고 청년들이 이제 기피하고 있죠. 생산직에 대해서. 그래서 10년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이 대부분 서울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새 23만 명이 이 지역에서 줄었고요. 이들 이제 청년들은 고임금 인자를 찾아 수도권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서울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쪽을 보면 지금 서울에 있는 청년들 20, 30대가 가장 많이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간 걸로 보고 있어요. 국내 원자력 발전 기술 집약체인 한국전력 산하 한국전력기술에서 원자로 설계 전담 조직을 요번에 해체하겠다는 이제 검토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기술을 하나 쌓으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무너뜨리는 건 한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건 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망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아예 이번 정부 때 완전히 뿌리까지 다 흔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탈원전 대못 박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기술 이렇게 스스로 버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장비 반입 금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소재, 부품, 장비, 이걸 소부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가장 취약합니다. 우리 다 의존적이니까요. 특히 반도체가 아마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타격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제조업이 세계 1위이지만 지금 한두 개 업체만 빵 끊어도 끝나요. 생산에 큰 차질이 겪는 구조죠. 정부가 우유, 원유 가격 차등제 도입을 선언하자 낙농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넘치는 민족이 됐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미 소비자들은 국내산 우유와 유제품을 외면하고 있는데, 낙농 단체들은 목리를 부려 제도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내용을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죠. 누가 더 잘못됐는지.
아무튼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유 가격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내년부터는 이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은 이제 금지입니다. 아예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도록 내년부터 금지가 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2주 만에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위중증 환자도 폭증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했죠. 이거 저는 요 12월이 더 폭증할 거라고 봅니다. 병상도 부족할 거라 보고요. 그래서 그 지금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8%, 이틀 연속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18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292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정부는 뭐 향후 비상계획을 적용할 때 전국 통일된 방침을 하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손 놨어요. 늦었다고 봅니다. 얘기하는 거 뭐 부스터샷만 매달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대졸 청년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에서 3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꼴찌에서 6번째네요.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한국의 전공과 직업 간 불이치율은 50%, 50%로 OECD 22개 객 중에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대학을 나와서 관련된 직업을 잘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학생들 요번에 대학 가는 거 보면 점수 따라 가는 아이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문대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한 이제 대졸자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 증가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졸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해외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취업할 생각하지 말고 해외 나가서 취업을 해라라고 권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디서?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개발도상국이요. 제가 만약에 대졸자잖아요. 저는 그러면 베트남, 몽골, 태국 이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 시티은행이 국내에서 소매금융 부분을 철수하는 데 이어 캐나다 노바스코셔 은행도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대부분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은행들이 한국을 다 외면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치를 잘 못하고 경제도 잘 못하니까 나가는 거죠. 2013년에는 HSBC, 2017년에는 미국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과 바클레이스, 스페인 비발오비 스카야 등 철수했고요. 2018년에 스위스은행, 2019년에는 호주 뭐 나가네요. 뭐 시티은행 나가고 있고요. 올해 세수 추계 논란을 붙여 신뢰에 타격을 입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핵심 세수의 추계가 대부분 잘못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정부를 믿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세금 내면 항상 영수증 챙깁니다. 더 많이 부과할까봐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3대 세수의 급격한 증가가 목표 세수 달성률을 크게 끌어올렸고요. 역대급 초과 세수 오류가 발생하자 웃지 못할 상황도 초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만 올리고 세수만 올려서 국민을 협박하는 거죠. 겁박하는 거죠. 로마가 망한 이유는 이민족이 아니에요. 왜 로마 시민들이 다 그 국경을 맞지 않고 떠났냐? 세금을 많이 무니까 농사 안 짓고 떠난 거예요, 다. 도적이 되는 게 더 훨씬 낫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꺽정 아시나요? 임꺽정도 보면은 오히려 조선 양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산으로 도망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돼요, 앞으로. 원화값 하락을 기대한 기업들 자금과 서학개미들의 투자 대기 자금 수요가 맞물려 사상 처음으로 외화 예금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재작년이죠. 3년 전부터 계속 외화를 예금을 했는데 달러는 계속 올라갈 거라 봐요. 언제가 피크냐? 내년 3월 이후로 피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한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은 1,007억 7천만 달러, 약 118조 원 집계됐고요. 전월 말 대비 65억 7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특히 달러화 예금의 경우 기업의 달러당 원화값 하락 기대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거 뭐 저도 작년부터 파악했는데 기업들은 뭐 파악 안 했겠습니까? 다 달러 모아놨겠죠 벌써. 지금 달러 사는 건 뒷북 치는 거고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까다로워지자 이들 노동력에 의존해왔던 농가, 어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력이 없으니까요. 이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6만 한 9천 명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214만 6,74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은요,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지방 소재 대학 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춘천에도 옛날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좀 많았거든요. 지금 거의 중국인 안 보여요. 오늘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달 25일 날 기준금리 인상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정기예금 쏠림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연말부터 특판예금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내년엔. 5대 은행 1년 이상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656조 6,404억 원으로 9월 말 비해 2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달러 강세를 또 예상해서 달러 예금 돈 들어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하늘이 내년에도 꾸준히 금리 인상을 할 생각입니다. 인상하겠죠, 내년에도. 그래서 내년 말에는 금리가 1% 후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6일 기준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계속 오르겠죠. 오피스텔과 이제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8% 그리고 한 약 5% 올랐어요, 내년에. 그래서 이제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오피스텔은 7.3, 7.03, 경기 오피스텔은 12%. 상승폭이 전년보다 확대된 가운데 전국 오피스텔 기준 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내년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오피스텔 샀어, 집 샀어 이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세금만 내게 생겼어요. 팔리지도 않고.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주 경기실사지수 자료에 따르면요, 10월 미입주 사례 중 34.1%가 잔금대출 미확보입니다. 대출 안 나오니까요. 근데 무서운 거 뭐냐면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받아 대출받기 힘들 것입니다. 대출받기 힘들어요, 내년에 더. 근데 내년에 근데 무서운 게 뭐냐? 내년 7월부터 원금 상환 들어갈 수 있어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매물 풍기 현상까지 계속되면서 주택난에 질친 이제 실수요자들이 주택 지역,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는 탈서울 현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가격 상승, 뭐, 전세 가격 상승, 이것 때문에 이제 탈서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탈서울에도 문제가 뭐냐면, 교통비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랑.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41만 명, 4천 명이 좀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했죠. 경기도 지역으로 다 이주한 거죠. 그래서 매년 평균 56만 명 정도 서울을 등진 셈인데요. 특히 20, 30대가 많이 탈서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에서 분양시장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는데 저는 분양이 다 될까 고민, 이거 뭐 이해가 안 됩니다. 미분양 사태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서울 안에 살면 집값은 비싸고 서울 바깥에 살면 교통비 자꾸 그 톨게이트비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비 많이 들고. 참 살기 힘든 동네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했었죠. 근데 국어, 수학, 영역이 모두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어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좀 어렵게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 뭐 3, 4등급 이하는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한테는요. 어차피 못 맞히니까요. 그런데 절대평가 영어도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1, 2등급 얘기, 1, 2등급 학생들한테 얘기인 거예요. 3, 4등급의 의미가 없다 보입니다. 풀어보니까. 그래서 1등급 비율이 6%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수능 1등급 비율은 12% 정도 됐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떠나서 이 수시 많이 지원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좀 안 하는 분위기예요. 예전보다 점점점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은 뭐 수능 최종 점수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뭐 수시 모집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확실히 점점점 고교 평준화 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수준이 하향 평준화 됐습니다. 봤을 때. 코로나19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빚을 갚아 나가기 한층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지만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제 변제 유예 기간을 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6월까지 집계된 개인회생 절차 폐지 건수는 4,487건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주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원격 수업에 사용되던 태블릿 PC가 위드 코로나 이후 학생들이 이제 그 태블릿 PC를 교실로 들고 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학생과 안 갖고 있는 학생들의 이제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뭐 공교육 태블릿 PC를 봤는데 뭐 공교육 디지털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실하다고 하니까 그냥 보는 척하고 이제 다른 게임 대놓고 게임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 내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 전원 대상으로 1인 한 개씩 스마트기가 보급될 예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기가 있어야 잘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도구가 좋아야지 뭐 검이 좋아야지 싸움 잘합니까? 아무거나 들면 되지. 실력이 좋으면 되는 거고 검은 따라오는 거고. 아무튼 요즘에 교육이 좀 개판인 것 같아요. 하는 애는 완전 잘하고 대부분은 못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터키 리라와 가치가 중앙은행의 비상식적인 통화 정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 올 초반부터 한 20였는데 15%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18일 기준 15%로 석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이거 강제적으로 터키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터키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9.89%로 급등했습니다. 이런데도 물가 안정이 필요한 기준금리 인상과는 반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권력 기반이 좀 취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치솟는 국제 효과를 잡기 위해 중국 외에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이제 석유 소비국에도 비축유 방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오케이 사인한 것 같고요. 한국과 인도는 고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그래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위드 코로나 기로에 섰어요. 지금 유럽에서 재확산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봉쇄 수순으로 들어갔는데요. 독일의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이 좀 넘어섰고요. 일주일 전보다 1만 3천 명 정도 늘면서 사상 최다 기록했습니다. 아일랜드는 18일부터 재봉쇄고요. 체코 정부는 이번 주부터 백신 미접종자 대야 공공 행사나 서비스 접근 제한이고, 중국은 고위험 지역발 항공편 취소입니다. 코로나 제가 보기에는 3년 더 가지 않을까요? 길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죠. 내년에 코로나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다가 또 내년 또 넘어가면 또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체류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이런 법을 시행했는데 올해 8월 말 기준 약 3만 5천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이에요. 근데 대부분 하는 거 보면 다 노동이죠. 음식료품 제조업에 1만 명 정도, 농업에 4,600명, 대부분이 요쪽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올해 뉴욕 금융가인 월스트리트 종사자들의 성과급이 전년 대비 최대 35%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어렵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체가 어렵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상승도 크고 망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또 월가는 돈 파티 하네요.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인데 2009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대 인상폭을 얻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망했습니까? 금융가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은행 증권인수 부문 종사자들이 올해 30에서 35% 보너스 인상이 점쳐지고요. 이어서 뭐 투자자문 주식거래 부문 종사자들도 20에서 25% 보너스 인상이 예측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구조는 노동자들한테 많이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두드린 사람이 아니고.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하자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가예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미국에서 소송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누가 만든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를 비트코인에 다 선호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내세운 익명의 인물이 개발했는데 한 번도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연내 승인을 받기 어려졌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